월급이 끊긴 순간 후의 시작. 59세 퇴직자의 씁쓸한 고백.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고 회사에서 팀장님이라 불리며 누리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순간 말이죠. 머릿속으로야 다들 이제 퇴직하면 편하게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즐기고 그동안 못 누렸던 여유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닥쳐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공허함과 불안감이 몰려와서 당황하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59세 퇴직자의 입장에서 바로 그 월급이 끊긴 순간에 찾아오는 후회와 씁쓸함, 그리고 실제로 겪은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르게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꽤나 비슷한 고민으로 귀결됩니다. 아, 내가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죠.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아차 하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혹은 아직 모르는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불청객처럼 찾아온 나 홀로 시간. A씨는 공기업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59세에 드디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들뜬 마음이 컸다고 해요. 드디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면 되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손에 쥔 것보다 놓쳐버린 게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쉽게 늦잠을 자게 되고 한두 번은 좋았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늘 출근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시간대를 멍하니 보내니까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는 게 뭘까? 싶어서 TV를 틀면 아침부터 시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나오죠. 한두 시간 보다가 갑자기 이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전 직장에서의 뿌듯했던 순간, 팀장님이라 불리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내나 자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못하니까 점점 혼자 우울해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결국 A씨는 자신이 꿈꾸던 퇴직 후 여유로운 일상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 홀로 시간에 지쳐버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간단해요. 퇴직 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 안 가도 돼서 좋겠다 수준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금방 지루해지고 외로워지기 십상이거든요. 두 번째 사례. 뚝 끊긴 월급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B씨는 퇴직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기업에서 꽤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이미 내 집 마련도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퇴직하면 수입은 좀 줄겠지만 그래도 연금이나 퇴직금 조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서 보니 월급이란 게 정말 매달 제때 정확히 들어왔다는 점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줬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한 달에 들어올 돈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 저축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기도 쉬웠는데 갑작스레 큰 돈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여유롭게 지내겠지 했던 B씨도 은근슬쩍 늘어나는 지출에 제동을 걸기 어려웠다고 해요. 식비, 공과금, 취미생활비, 가족들에게 줄 용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수리비 같은 잡다한 지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슬슬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퇴직 전에는 관심 없던 재테크 책을 잔뜩 사서 읽어보고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묻기도 했는데 이미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투자 방법을 익히고 시험해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뭔가 배워서 시도해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돈 잘못 굴렸다간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싶으니까.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마음고생만 심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B씨가 말하길 우리는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은퇴 후에는 어느 정도 지출 구조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퇴직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저축 습관 혹은 경제적 투자적 안목이 될 테고요. 3. 세 번째 사례, 인간관계의 소외감과 재취업의 벽. C씨는 평소 사교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직장 동료들과도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겠거니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담했어요. 그전에는 매일 사무실에서 보면서 커피 한 잔 나누고 퇴근 후에 한잔하며 이야기 나눴던 사이였지만 막상 퇴직을 하니 회사 정보나 업무 이야기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네요. 예전에는 회식이든 프로젝트든 뭐든 빠짐없이 참여하고 부하 직원부터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함께하며 관계를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기 어려운 겁니다. 본인은 퇴직자니까 불러주면 민폐일까 싶어서 망설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하셨는데 바쁘실 텐데 괜히 불러서 신세만 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 연락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도 C씨는 워낙 성격이 좋으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경력이 있으니 작은 회사나 기관의 컨설턴트나 계약직 형태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니 나이가 60을 눈앞에 둔 사람을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프리랜서 일감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네요. 조금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던 단순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적지 않은 시간을 내가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된 건가 하고 자책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전만 못하고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새로운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별도로 구축해둔 공동체나 동호회 혹은 전문 분야 네트워크가 있어야 은퇴 후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위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회사가 주던 직책과 월급이라는 울타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받고 후회 대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 세우기. 단순히 더 쉬겠다가 아니라 매주 3번씩은 운동을 하고 격주마다 봉사활동을 해볼까? 처럼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퇴하고 첫 1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기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공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재무계획 수립. 퇴직금이 들어오면 우선 어디에 얼마를 배정할지 확실히 정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든 예적금이든 혹은 연금 상품이든 간에 어느 정도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란 게 가만히 두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고 어떤 식으로든 굴려야 한다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체계적인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관계와 네트워크 유지 확장. 회사를 그만두면 자연스레 소원해지는 인맥이 생깁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는 은퇴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일거리와 취미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죠. 자기 정체성 점검. 회사원, 팀장, 과장 우리는 직급과 명함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 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관리. 은퇴 후엔 우울감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이 무가치해진 것만 같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기를 쓰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살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선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 전후에 퇴직한다 해도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기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월급이 끊긴 순간 후회가 시작된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담겨 있지만 꼭 모든 사람이 똑같이 후회만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A씨, B씨, C씨 모두 시간이 좀 지나서야 각자의 길을 조금씩 찾아 나갔다고 해요. A씨는 지역 동호회를 만들어서 소소한 봉사활동과 등산 모임을 운영하며 즐거움을 찾았고, B씨는 재무 설계를 다시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이어가며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전문성을 살려 동네 주민센터나 중소기업 컨설팅으로 일을 시작해 이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유롭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이제 직장에서 나왔는데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씩 지금부터 준비하고 늦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직장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무대에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니까요. 앞으로 퇴직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공백감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난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 연금이 있잖아? 이 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퇴 후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비가 해결될까? 뜻밖의 지출은 없을까?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지금 63세의 전직 교사 김 선생님 가명은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직면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오늘은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만 믿으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김 선생님의 사례. 연금만으론 생활이 안 돼요.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매달 받는 연금은 약 200만 원. 하지만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집 유지비 등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평생 교사로 살며 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씩 아껴 쓰면서 버텼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점점 빠듯해졌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김 선생님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빚을 지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 김 선생님은 주저하다가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느새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새벽마다 출근해 건물을 청소하고 있다. 2.
또 다른 사례에 나는 연금이 부족할 줄 몰랐어요. 김 선생님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다.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사례 58세 대기업 퇴직자의 후회.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58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까지 몇 년이 남아 있었고 퇴직금도 생활비로 빠르게 사라졌다. 게다가 그는 체면을 생각해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 매달 400만 원 이상 쓰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걸 반으로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3년 만에 돈이 바닥났고 그는 61세에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내가 경비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사례 3. 60대 자영업자의 현실. 최 씨는 60세까지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은퇴 후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살면 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퇴 직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급격히 늘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썼던 사업 대출을 갚지 못해 빚이 생겼다. 연금이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62세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선택을 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힘들긴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3. 연금만으로 부족한 이유 앤드 해결책. 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생활비 상승.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증가한다. 소득 감소 후 삶의 질 하락. 연금만으로 유지하려면 삶의 질을 크게 낮춰야 한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 연금 외에도 소득을 마련하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50대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라. 은퇴 후에는 현재 생활비보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체면보다 현실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라.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일할 기회도 줄어든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습관화해야 한다. 결론. 연금만 믿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 선생님처럼 연금만 믿고 있다가 은퇴 후 현실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막상 닥쳐보면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상황이 나빠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세상. 연금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김 선생님처럼 청소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더욱 준비해야 한다. 4. 은퇴 후 진짜 현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겪게 될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은 분명 충격적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 외에도 은퇴 후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일자리의 벽. 60세 넘으면 일할 곳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일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젊은 시절 쌓아온 경력이 있어도 60대에게 기회는 거의 없다. 힘든 일자리만 남는다. 청소, 경비, 배달, 일용직 등의 일들은 60대 이후에 가능한 일자리의 현실이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한때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알바생, 경비원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배워야 한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고 도전해야 한다. 이 인간관계의 단절. 외로움이 더 큰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가 빠르게 줄어든다. 퇴직 후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배우자가 있어도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취미 생활이나 여행도 줄어든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돈이 드는 취미가 아닌 무료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한다. 삶 건강 문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하던 사람도 은퇴 후 몇 년 만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운동 부족 직장을 다닐 때는 출퇴근하며 걷고 움직이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감한다. 정신 건강 문제에 목적 없는 생활은 우울증과 무기력을 부른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작은 병이라도 자주 병원을 가게 되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 12시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재산이다. 5.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버려라.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일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함.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라는 환상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6.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는 3가지 실천 방법. 은퇴 후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라. 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예금,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노후에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생활 패턴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완전한 무직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찾아야 한다.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한다. 삶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하루 1시간 이상.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7. 결론. 노후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지금 5060대라면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을 준비하라.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만들어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더라고요. 신문 기사 제목에서처럼 노후는 안락할 줄 알았다. 국민연금 최고 참의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문장을 보면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 같아요. 사실 은퇴를 대비하기엔 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 좀 해둘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만큼 안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 포함해서 주변 지인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분명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걸 예시로 3가지 정도 들어서 풀어볼 테니 조금이나마 공감도 되고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 씨의 이야기.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네. 첫 번째는 제 가까운 지인이자 나이로 치면 국민연금 최장수 가입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 김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요. 워낙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이라 본인 말로는 국민연금 하나면 은퇴해도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로 은퇴가 닥쳐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넉넉치가 않은 거죠. 매달 나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전기세, 관리비, 식비 등등 생활비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 보니 취미생활은커녕 병원비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왔대요.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 그 돈만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김 씨가 후회되는 건 딱 하나, 내가 왜 투자는커녕 개인연금조차 들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넣어둘 수 있지 않았나 싶대요. 그때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물가도 오르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이래저래 돈 쓸 구석이 많아지네.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라며 약간의 후회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건 국민연금이 분명 큰 도움은 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연금 상품이나 투자처에 돈을 분산해 둘 걸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례죠. 이 씨의 이야기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세 수익이라도 볼 걸 그랬나.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씨의 사례예요. 이분은 미혼으로 쭉 혼자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 한 채를 물려받았어요. 사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터라 시골로 내려갈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60대 후반에 들어서니 도시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도 벅차지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시골집은 방치만 되어 점점 더 낡아 가고 있었죠. 나중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나 주말 주택처럼 꾸며 월세 수익을 내볼까 싶었지만 이미 리모델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그 집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보탰는데 좀 더 일찍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집을 좀 더 적절히 수리하고 임대나 카페 같은 작은 사업으로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익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며 느낀 건 가진 자산이 꼭 예금 통장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땅이든 집이든 유휴 공간이 있다면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히 나중엔 뭔가 쓸모 있겠지 하고 방치하면 막상 시기가 왔을 때 늦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3. 박 씨의 이야기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삶 나쁘지 않더라. 마지막은 좀 더 긍정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제 후배의 아버지인 박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큰 기업에서 25년 가까이 일하다가 50대 후반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그 후 1년 정도는 아휴, 나 이제 다 살았다 싶어서 빈둥빈둥 보내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무료암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러고 나서 취미로만 즐기던 원예 기술을 조금 더 공부해서 근처 동네에서 작은 화원 일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 소일거리 삼아 즐겁게 일하면서도 용돈 정도는 거뜬히 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서 퇴직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박 씨가 강조하신 건 딱 하나예요. 기존 직장을 그만뒀다고 내 일도 내 삶도 끝난 게 아니더라. 나한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내 흥미와 재능이 이어지는 영역에서 일감을 찾다 보니 스트레스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퇴직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선입견보다는 내게 맞는 소소한 일자리나
취미 기반의 부업이라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노년기의 일이란 무거운 짐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혹은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노후를 준비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준비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당시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이 꽤 쏠쏠했고 집값도 크게 오를 수 있었고 저축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졌고 부동산이나 금융시장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 은퇴가 더 빠르게 찾아오거나 혹은 원치 않게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해졌죠. 위에서 이야기한 김씨, 이씨, 박씨 사례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빨리 고민하고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에요. 김씨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 대비 수단을 뒤늦게나마 알아보고 있고 이씨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했어야 했고 박씨는 새롭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세 사람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 깨달음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저축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 여건이 된다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 보는 것, 나이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일할 기회를 찾는 것 등등.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노후에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은퇴와 노후라는 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절대 쉽게만 볼 일도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혹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 슬픔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사례가 나도 저런 걸 미리 생각해 봐야겠네 하고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가 온전히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만큼 또 내가 직접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몸 관리 잘하시면서 천천히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너무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60세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월 60만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드디어 은퇴했다. 라는 설렘과 함께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유로움입니다. 그동안 회사에 끌려다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며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어떻게 월급이 0원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내야 하는 걸까? 게다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은퇴 후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든 60세의 김정호 씨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 만에 날아온 건강보험료 청구서, 그 액수는 60만 원.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저 은퇴하면 다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퇴직 준비를 마쳤던 김 씨에게는 이 금액이 예상치 못한 폭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처럼 건강보험료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물론 이미 은퇴한 후 건강보험료로 고민 중인 분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직접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고정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주택 면적이나 재산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 같은 경우도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금 수급과 소득 수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기도 하고 만약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고려되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은퇴 후 맞닥뜨린 건강보험료의 함정. 1. 59세 이 씨의 건강보험료 폭탄. 이 씨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건강보험료 문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구조였고 그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약 25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퇴직 후 보험료는 60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급여는 사라졌지만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지역 가입자 전환 절차를 잘 몰랐고 보험료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자신이 퇴직 후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 62세 박 씨의 연금과 보험료의 문제. 박 씨는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연금 수입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채 퇴직했죠. 처음에는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연금이 들어오면 추가로 더 내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연금 수급자이지만 기타 재산과 소득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금의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3. 54세 최 씨, 의도치 않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최 씨는 54세의 나이에 퇴직 후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이 적으면 적은 보험료를, 매출이 높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점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매번 달라지고 갑자기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또한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매출을 줄여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씨는 매출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그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고정적이거나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전 꼭 준비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고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 재산, 주택 면적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연금 소득 공제를 활용하기. 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연금 소득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소득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라면 소득을 정확히 관리하고 신고하기.
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문제인 경우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매출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소득이 많아도 고의로 낮게 신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고하고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폭탄은 예상치 못한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을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법.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첫 달에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을 품게 되죠. 그만큼 이 문제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야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직장 가입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기준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연금 수령액,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주택 면적, 주거지 면적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연금 수령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가 있어 재산이 5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김철수 씨는 소득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주택과 토지의 재산이 반영되면서 매달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재산평가를 재조정하거나 소득 변동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재산 신고를 통해 일정 부분 재산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2. 연금 수급자에게 중요한 소득 공제 활용하기.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소득이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연금에서 차감되는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인 박수연 씨는 매달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이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 보험료가 60만 원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연금 소득 공제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약 1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소득 공제를 통해 실제 보험료는 5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라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기.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은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이 많을 때는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소득이 적을 때는 보험료가 낮아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최정환 씨는 2년 전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매출이 적어 건강보험료가 약 30만 원 정도였고 그는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배로 증가하자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춰 60만 원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신고 사업자라면 매년 소득신고를 할 때 매출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매출을 축소하거나 과대 신고하는 것만큼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 소득관리 카페와 같은 자영업을 하다 보면 비정기적 수입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급증했다고 해서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진 않도록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보험료 관리가 어렵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 소득을 정확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정확한 소득 신고와 함께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주택과 자동차 재산에 따른 보험료 변화 주의하기. 퇴직 후에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이 넓거나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0세의 한영석 씨는 2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이 100평으로 상당히 넓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약 70만 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면적이 넓고 해당 지역의 시세가 높은 영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명의 변경하거나 재산 평가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건강보험료 미리 대비하면 문제없다. 결국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라면 소득 공제를 잘 활용하고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들이 어느 정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 건강보험료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 주세요.